수정된 텍스트, 그는 그저 밥 한 끼를 청했다. 그러나 그의 물음과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도시 상류층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다. 롯데호텔, 서울의 화려한 연회장. 그곳은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최고 부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때 침묵이 흘렀다. 해진 야전 상의를 입은 한 노인이 아치형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낡은 군화는 대리석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그의 목소리가 떠들썩한 분위기를 갈랐다. 밥 한 끼 주시면 이 피아노를 쳐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비싼 피아노를 치게 해달라니. 거지 주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다음 행동이 그들의 잔인함을 침묵으로, 확신을 수치심으로 바꿀 거라는 것을. 그 강력한 진실이 이 방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보는 걸 좋아합니다. 내일 특별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즐겁게 감상하세요. 그는 폭탄과 총알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연회장은 그에게 새로운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은 턱시도와 드레스가 가득한 사람들 틈에 서 있었다. 쓰지 않아 쉰 목소리로 밥 한 끼를 청했다. 그의 소박한 요청이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세계의 기반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모른 채였다. 연회장에는 값비싼 향수와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다. 작은 차만 한 크기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200명의 남녀 위로 빛을 쏟아냈다. 그들은 재벌 총수, 유명 의사, 상속자들로 이루어진 서울의 최고 엘리트들이었다. 아니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물씬 풍겼다. 가볍고 잔잔한 웃음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자기만족의 교향곡이었다. 이 완벽하고 우아한 세상 속으로 유령이 걸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바람과 세월에 깎인 듯한 그 목소리가 가벼운 잡담을 유리 조각처럼 갈라놓았다. 그는 낡은 야전 상의를 입고 위풍당당한 아치형 문 안쪽에 서 있었다. 마치 다른 세기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해진 솜의 끝과 달아 얇아진 팔꿈치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다. 덥수룩한 백발과 같은 색의 턱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 얼굴의 깊은 주름들은 성공이 아닌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신발은 낡은 군화였다. 윤이 나는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이 방의 깨끗한 우아함에 대한 저항처럼 보였다. 그는 그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분위기 자체를 모욕하는 존재였다. 입구에서부터 침묵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갔고 대화가 멈췄다. 한눈에 순자산을 가늠하는데 익숙한 눈들이 경멸과 혼란으로 가늘어졌다. 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한 여자가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고 속삭였다. 마치 그 남자의 가난이 전염되기라도 할 것처럼. 경호원. 앞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으르렁거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지훈이었다. 그의 이탈리아 맞춤 정장은 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비쌌다. 45세의 박지훈은 냉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오만한 태도는 향수보다 더 진하게 그를 감쌌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반지하 지역을 고급 레지던스로 바꾸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그는 연민을 약점,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멸해야 할 허점으로 여겼다.
노인은 커지는 적대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희미한 푸른 눈은 절박함이 아닌 새로운 지형을 탐색하는 군인의 차분한 시선으로 방 안을 훑었다. 그는 반짝이는 드레스, 금붙이, 경멸하는 표정들을 모두 보았다.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움직임은 뻣뻣했지만 단호했다.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제 조금 더 힘이 써졌다. 저 그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피아노가 보여서요. 밥 한 접시 주시면 제가 저 피아노를 연주해도 될까요? 그의 요청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울리지 않아서 잠시 동안 모두가 멍하니 침묵했다. 그때 한 사람의 거친 웃음소리가 긴장감을 깼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순수하고 꾸밈없는 조롱의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웃기 시작했다. 이윽고 연 회장은 잔인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노인에게 물결처럼 덮쳐왔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의 시선은 방 중앙 무대 위에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에 머물렀다. 그것은 파치올리 피아노였다. 흑단처럼 깊은 검은색 마감은 빛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피아노의 완벽함은 노인의 낡은 존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주방 문 근처에서 김은지라는 이름의 젊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다. 그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조용한 위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의 눈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 구걸해야 하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물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조해 보이는 호텔 지배인 최민석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김은지. 절대 안 돼. 그는 부유한 테이블 쪽을 힐끗 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은 우리 문제가 아니야. 끼어들었다간 여기서 일하는 게 마지막이 될 테니. 김은지는 일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과 노인의 눈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사과와 연대를 전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군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경호원, 박지훈이 다시 외쳤다.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손짓했다. 이런 불황자를 당장 끌어내. 여긴 사적인 행사야. 우리는 이런 길거리 쓰레기들이 들어와 구걸하는 걸 보려고 거금을 낸 게 아니라고.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거구 경호원이 방의 양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묵직하고 피할 수 없는 목적을 띠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군중은 그의 비참한 퇴장을 기대하며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노인은 손을 들었다. 방어적인 몸짓이 아닌 지휘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경호원들은 그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멈칫하며 혼란스러워했다. 부탁드립니다. 그가 박지훈에게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딱 한 곡만 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몇 시간 전 작은 식당에서 잘 먹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 우아한 겉모습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오늘 저녁 전체가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박지훈은 다시 한번 짧고 날카로운 불신의 웃음을 터뜨렸다. 이틀 굶었다고? 그게 우리 걱정이라고 생각하나? 세상엔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널렸어. 그는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박지훈의 테이블에 앉은 다른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은 거고 그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도 가끔 그걸 좀 해봐야겠네요.
그는 덧붙였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오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성공을 쟁취했어. 아무도 우리에게 공짜로 준 건 없다고. 노병은 미소 지을 뻔했다. 말하는 이 남자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속받아 거의 망하게 했다가 가족에게 구제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지훈은 평생 단 하루도 힘들게 일해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박지훈 자신보다 그의 이야기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연기를 계속했다. 노력했습니다, 손님. 그가 희미한 절망감에 목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늙은이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쓸모없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그 말이 맞지. 박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쏘아붙였다. 값비싼 위스키 냄새가 풍겨왔다. 당신 꼴을 봐. 더럽고 늙었어. 무슨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겠나. 당신이 있을 곳은 길거리 모퉁이에 종이 상자를 들고 서 있는 곳이지. 사회를 위해 실제로 기여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틈에 있을 곳이 아니라고. 중요한 사람들이라. 노인이 떨림이 사라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알아차렸다. 손님께서는 대체 무엇이 사람을 중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장? 은행 계좌? 바로 그거야. 박지훈이 손가락을 허공에 찌르며 말했다. 능력, 성공.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야. 당신은 그저 짐일 뿐이야. 정복하지 못한 세상을 떠도는 유령이라고. 노인의 눈은 다시 반짝이는 파치올리 피아노로 향했다. 피아노는 침묵하는 심판자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다. 우아한 표면은 추악한 장면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딱 한 곡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조용한 간청처럼 들렸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증거는 그것뿐입니다. 저 영감탱이가 피아노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도 모를걸. 누군가 군중 속에서 조롱했다. 저 더러운 손으로 건반을 망가뜨릴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역겨움에 찬 동조의 물결이 뒤따랐다. 박지훈의 눈이 악의적인 생각으로 빛났다. 느리고 잔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이봐요. 좋은 생각이 났어. 그가 너그러운 척하며 크게 선언했다.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방 안에 퍼졌다. 맞아. 박지훈이 말을 이었다. 의자에 올라가 연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다. 저 손님에게 기회를 주자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기회. 그는 200쌍의 눈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순간 절대적인 권력을 만끽했다.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는 단정한 손가락으로 노병을 가리켰다. 피아노를 한 곡 연주하는 거야. 연주가 죽어가는 고양이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메뉴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사주지. 군중은 이 잔인한 게임에 흥분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박지훈이 극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당신이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왔던 곳으로 기어 돌아가야겠지. 우리는 마땅히 불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하게 될 거고. 노인의 이름은 한병수였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짜릿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었다. 덫은 설치되었다.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기대에 찬 얼굴들은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모두 그가 찢겨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온 검투사들이었다. 그는 굴욕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거의 맛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월함을 확인하고 무관심을 정당화하려는 갈망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기를 하시죠.
박지훈이 굴욕을 기괴한 구경거리로 만들며 소리쳤다. 저 사람이 포기하기 전에 몇 음이나 칠 수 있을 것 같나요? 5초에 제 모든 것을 걸죠. 뒤쪽에 한 남자가 소리쳤다. 100만 원 걸죠. 제대로 된 스케일도 못 칠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휘감은 한 여자가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차갑고 공허한 유리잔 속 얼음소리 같았다. 한병수는 느리고 아픈 듯한 걸음으로 피아노를 향했다. 모든 걸음이 계산된 움직임이었고 눈빛의 깜빡임 하나하나가 연기의 일부였다. 피아노 덮개를 향해 손을 뻗자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흠없는 검은색 칠 위에 충격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조심해요. 지배인 최민석이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빽소리쳤다. 저 악기는 당신 평생의 재산보다 비싸다고요, 노인장. 다시 한번 웃음의 물결이 방을 휩쓸었다. 그러나 한병수는 이번에는 모두가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주방 입구에서 지켜보는 젊은 아르바이트생 김은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군중을 향한 수치심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은 불편한 표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심지어 나이 지긋한 몇몇 손님들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 상황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에 벨벳 의자를 끌어다 놓고 마치 공개 처형을 지켜보는 왕처럼 쇼를 즐기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시작하기 전에 박지훈이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조건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 볼까? 그는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만약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면, 이 방의 누군가가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릴 만큼 잘 친다면 말이지. 내가 제안을 2배로 늘려주지. 식사만이 아니야. 현금 100만 원을 주겠어. 연 회장은 술렁였다. 완벽한 모욕이었다. 100만 원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술값, 팁, 새 신발, 한 켤레 값이었다. 그것을 큰 상금처럼 내놓는 것은 그 남자의 불가능한 성취가 그들의 잔돈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방식이었다. 100만 원이라니.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저 영감은 그 생각만으로도 기절할걸. 한병수는 푹신한 가죽 벤치에 앉으며 어색한 척 연기했다. 사실 그는 이 파치올리 모델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한적한 대저택 음악실에 이와 똑같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이곳의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저택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잊힌 인간성을 비추는 유령이었다. 뭘 들려줄 건가? 박지훈이 조롱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는 곡이 그것밖에 없을 텐데.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병수는 말이 없었다. 마치 8줄 10개의 건반이 해독할 수 없는 고대의 암호문인 양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야 했다. 한 그들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오만함이 절정에 달해야 했다. 아니, 뭐라도 말 좀 해보시지. 한 여자가 비아냥거렸다. 분명 제대로 된 교육은 못 받았을 거야. 박지훈이 크게 선언했다. 음악 교육도 못 받았을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해. 인생의 모든 기회를 낭비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한병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옅은 푸른 눈이 박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기회라. 그의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아, 말을 하네. 박지훈이 비꼬는 듯이 손뼉을 쳤다. 그래, 기회. 우리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기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은 거기에 있는 거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한병수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훈은 허를 찔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되물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한병수가 다른 손님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다. 다들 어디서 자랐나요? 어떤 학교에 다녔고? 눈에 띄는 불편함이 연회장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곳의 일부는 자수성가했지만 박지훈처럼 많은 이들이 막대한 특권을 누리며 자랐다. 명문 사립학교, 인맥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박지훈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그의 냉정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야. 그렇다면 저는 제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한병수가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분명 아무것도 안 했겠지. 박지훈이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폭발했다. 당신 꼴을 보라고. 당신은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 말의 도끼는 일부 무감각한 손님들조차 충격에 빠뜨릴 만큼 공중에 맴돌았다. 박지훈은 단순한 잔인함을 넘어 악의적인 선을 넘었다. 한병수는 손을 내려다보더니 건반 위에 올렸다.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200명의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기다렸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불협화음과 서툰 음들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공허하고 지친 눈빛은 사라지고 너무나도 강렬하고 심오한 집중력이 그 자리를 메웠다. 앞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불편함에 몸을 뒤척였다. 무슨 곡인데? 박지훈이 다시 물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한병수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약속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여기서 아주 먼 곳에서 친구에게 배웠습니다. 감동적이군. 박지훈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듯 비아냥거렸다. 동정심을 얻으려는 뻔한 얘기군. 하지만 소용없어. 이제 연주해. 한병수는 오른손 손가락 하나로 건반을 눌렀다. 가운데 도였다. 파치올리에서 흘러나온 음은 그들이 예상했던 서투르고 불안한 소리가 아니었다. 완벽했다. 순수하고 공명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소리가 정적 속에 액체 음방울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 음은 피아노의 영혼을 아는 손이 연주한 음이었다. 냉소적인 분위기를 뜨거운 칼처럼 가르는 조용하고 슬픈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그는 5초 동안 그 음을 유지하며 그 음의 힘과 신비가 방 안에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게 했다. 그가 마침내 손가락을 떼자 뒤따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잔인한 기대의 침묵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놀란 충격적인 침묵이었다. 초심자의 행운이군. 박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입에는 주름이 잡혔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었다. 그 하나의 완벽한 음은 운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제력으로 연주된 것이었다. 한병수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우아하게 건반 위를 미끄러졌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연주하며 단순하지만 잊히지 않는 멜로디로 엮어냈다. 그것은 베토벤이나 쇼팽이 아니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곡이었다. 마치 산이나 외로운 들판에서 탄생한
오래된 민요처럼 들렸다. 단순했지만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게 뭐지? 누군가 속삭였다. 전 처음 들어봐요. 박지훈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은 집중으로 가늘어졌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노숙자가 이런 감정과 통제력으로 연주할 줄은 몰랐다. 그는 건반을 두들겨 짜증나는 광경을 만들고 실패할 줄 알았다. 단순한 멜로디가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한병수의 왼손이 합세하며 음악의 슬픔의 기반을 더하는 깊고 공명하는 화음을 추가했다. 음악은 비에 젖은 들판과 긴 행군, 집에 보내지 못한 편지, 너무 일찍 잃은 친구들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삶의 경험이 있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군인의 비가였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칠고 서툴러 보였던 그의 손가락은 이제 음악 자체의 일부처럼 보였다. 평생의 연습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익숙함으로 아이보리와 흑단 위를 춤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낼 만큼만 보여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만큼만 연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능숙한 서스펜스 게임이었고 연회장 전체가 그의 의도치 않은 관객이었다. 어디서 라디오로 들은 모양이군. 박지훈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며 노인과 그의 재능을 제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려 했다. 단순한 곡은 누구든지 외울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미묘한 템포 변화, 섬세한 페달 조절, 화음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흉내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예술이었다. 한병수는 박지훈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벨벳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음악은 오락이 아니라 그의 천박한 영혼을 향한 신문처럼 작용했다. 잊히지 않는 멜로디는 연회장의 모든 구석을 채웠다. 웅성거림이 멈췄다. 웨이터들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잊은 채 굳어 있었다. 문과의 경호원들은 놀라 멍한 얼굴로 돌아섰다. 음악은 자석처럼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낡은 옷을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노인에게로 끌어당겼다. 사실 아주 잘 치네요. 한 여자가 마지못해 경외심이 담긴 목소리로 인정했다. 잘 쳐. 박지훈이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다. 동정심을 얻으려는 값싼 속임수일 뿐이야. 그러나 그 거짓말은 점차 힘을 잃고 있었다. 음악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한병수는 첫 번째 멜로디에 두 번째 멜로디를 엮기 시작했다. 더 빠르고 복잡한 대위법이었다. 이것은 어떤 아마추어도 가질 수 없는 손재주를 요구하는 부분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진정한 기량을 살짝 드러냈다. 그의 손가락은 흐릿해졌고 건반 위로 완벽하고 눈부신 음들이 쏟아져 내렸다. 관객 중 몇몇은 숨을 삼켰다. 10초 동안 그는 세계적인 연주자처럼 연주했다. 그 소리는 숨 막힐 듯 아름다웠고 충격적인 음악적 천재성이었다. 세상에. 앞줄의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불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목이 맨소리를 냈다. 저럴 리가 없어. 저럴 수가 없다고. 그 눈부신 기량의 섬광은 나타난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한병수는 다시 단순하고 슬픈 멜로디로 돌아갔다. 마치 그 놀라운 재능의 폭발이 단순한 행운의 사고였던 것처럼 그는 몇 개의 부드러운 마지막 화음으로 곡을 끝냈다. 깊고 울리는 정적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방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소극을 기대하고 왔지만 대신 깊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무언가를 목격했다. 아르바이트생 김은지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음악은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슬픔을 건드렸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다른 더 슬픈 사람이 된 할아버지를 향한 슬픔이었다. 친절한 눈과 고난과 성공을 모두 보여주는 얼굴을 가진 아주 나이 지긋한 신사가 테이블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이름은 이재형이었다. 그는 끈기와 지능만으로 자신의 사업 제국을 일궈낸 사람이었다. 50년 동안 예술의 후원자였던 그는 거장의 손길을 알아보았다. 그는 피아노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아닌 깊고 진실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젊은이, 그가 나이든 친절하지만 쉰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연주를 배웠나? 한병수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비굴한 연기를 버리고 진심으로 상대의 눈을 마주했다. 여기저기서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머니가 기본을 가르쳐 주셨고 군대가 나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대답은 모호했지만 전적으로 사실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낡은 피아노에서 첫 화음을 가르쳐 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음악이 그의 다치자 그가 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한 언어가 된 것은 야전 병원과 임시 벙커에서 보낸 길고 끔찍한 밤 동안 어떤 낡은 악기든 찾아 연주하면서였다. 군대가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음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그에게 영혼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이재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훌륭한 스승이셨군. 군대도 그랬던 것 같네. 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가 뒤집히고 있었다. 이재형, 속지 마십시오. 그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며 쏘아붙였다. 진심으로 저런 걸 믿는 겁니까? 저 사람은 그냥 노숙자일 뿐이야. 저런 사람들은 피아노를 치지 않아. 왜 안 되겠나, 박지훈? 이재형이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박지훈의 씩씩거리는 분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이 위대한 재능을 가질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이라도 있나. 교육, 기회, 돈. 박지훈이 뱉어냈다. 저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어. 저런 악기를 배우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대체 무엇에 대한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수가 여전히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박지훈의 폭언을 끊고 그를 침묵하게 했다. 박지훈은 허를 찔려 말을 더듬었다. 그 제대로 된 훈련, 최고의 선생님들, 음악학교 같은 거 말입니다. 한병수는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조용히 지켜보는 군중을 훑어보며 말했다. 음악은 비싼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면서 배우는 겁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배우는 거죠. 머릿속 멜로디가 당신을 미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배우는 겁니다. 그의 말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가장 냉소적인 몇몇 손님들조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하고 강력한 진실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박지훈의 세계관의 빈곤함을 드러냈다. 다시 연주해 주시겠나? 이재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청했다. 부탁하네. 한병수는 다시 피아노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연주를 시작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겸손한 거지 가면이 벗겨지고
그가 억누르던 열정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에 그가 선택한 곡은 쇼팽의 혁명이었다. 분노와 저항, 그리고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절망적인 사랑으로 탄생한 곡이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첫 번째 우레 같은 화음이 연회장을 강타했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움찔했다. 음악은 투쟁과 반란을 이야기하는 격렬하고 소용돌이치는 음들의 폭풍이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복잡했으며 그는 무섭고도 아름다운 불꽃으로 연주했다. 박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지켜보았다. 순수한 공포의 매듭이 그의 위장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해체였다. 피아노를 치는 노인은 단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는 가치와 같고 가난은 실패와 같다는 박지훈의 모든 신념 체계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 늙고 쓸모없는 남자는 박지훈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힘, 가질 수 없는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멈춰! 박지훈이 무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소리쳤다. 멈추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음악의 웅장한 분노에 삼켜졌다. 아무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피아노를 연주하는 남자의 포로였다. 이 연주는 음식을 위한 간청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심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박지훈은 저울에 달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폭로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마치 교향곡의 마지막 파괴적인 악장처럼 막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잔인함의 구경거리로 시작된 것이 하나하나를 통해 그 화려한 방에 있던 그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진실의 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쇼팽의 혁명, 마지막 화음은 연회장을 강타했다. 하나하나가 오만과 특권의 벽에 대한 망치질이었다. 음악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안일했던 분위기를 찢고 지나간 소리의 폭풍은 그 흔적으로 충격적이고 산산조각난 침묵을 남겼다. 한병수의 손이 건반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1분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날 것 그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힘의 유령이 아직 그들의 귀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박지훈은 핏기 없는 얼굴로 오래된 양피지 같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한병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 노인, 그 불황자, 그 실패한 인간이 손끝으로 혁명의 영혼을 전달했다. 박지훈은 뼛속까지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통제할 수도, 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힘에 맞닥뜨린 권력자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경외, 수치심, 혼란이었다. 그는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자신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광대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광대일 뿐이었다. 이재형은 무대 근처에 서서 자신의 늙은 눈을 한병수에게 고정했다. 그는 공장, 사업, 그리고 예술에서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방금 들은 것은 정확성 이상이었다. 기술적 완벽함과 깊고 세상에 지친 영혼의 완벽한 결합이었다. 그것은 비엔나나 모스크바의 웅장한 콘서트홀에서 평생에 한 번 들을 법한 그런 연주였다. 밥 한 끼를 위해 피아노를 치는 해진 야전 상의를 입은 남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기억 한 구석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한 젊은 천재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선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한 군인. 그의 음악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다. 그 군인은 전쟁의 안개 속에서 사라졌다. 그럴 리가 없었다.
아르바이트생 김은지는 가슴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지 벽에 기대어 손으로 심장을 감쌌다. 음악은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진실이었다. 너무나 깊은 고통과 격렬한 저항을 이야기하여 그녀 자신의 소소한 걱정과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과시적인 부가 완전히 하찮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병수를 연민의 눈이 아닌 영웅에게 바치는 경외의 눈으로 보았다. 한병수는 피아노 벤치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고르게 쉬었다. 그는 침묵이 계속되게 내버려 두면서 자신이 한 일의 모든 무게가 그들에게 내려앉게 했다. 그는 그들의 판단이 흔들리고 확신이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완전하고 온전한 관심을 얻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는 손을 다시 건반 위로 올렸다. 낮은 웅성거림이 군중을 휩쓸었다. 그들은 연주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대체 그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에 닿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둥이나 분노가 없었다. 흘러나온 음들은 내리는 눈처럼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는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쇼팽의 곡이 폭풍이었다면 이것은 그 뒤를 잇는 조용하고 은은한 빛이었다. 멜로디는 단순하고 고통스러울 만큼 아름다웠다. 그것은 기억에 대한 노래, 고요한 물에 비친 달빛, 길고 잔인한 전쟁 후에야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한 노래였다. 하나하나가 눈물 방울이었고 기도였으며 어둠 속의 희망의 속삭임이었다. 감정적인 충격은 엄청났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불꽃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자신의 심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연주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오직 그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세계에 빠져들었다. 관객들은 그가 오랫동안 사라진 사람들과 장소들, 즉 유령들과 교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은 더 이상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이 곡이 그들을 무너뜨렸다. 그의 더러운 손에 대해 웃었던 여자는 입을 막았고 울음이 목에 걸렸다. 제대로 된 스케일조차 칠 수 없을 거라고 내기를 했던 남자는 자신의 단정한 손을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그 절반만큼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지 의아해했다. 방 안 곳곳에서 단단하고 냉소적인 가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울지 않았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음악은 그들의 지성, 지위, 부를 우회하고 여전히 감정을 기억하는 그들의 작고 숨겨진 부분에 직접적으로 말했다. 이재형은 주름진 뺨을 타고 한 줄기 따뜻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이야기, 전장의 피아니스트 전설이 부인할 수 없는 힘으로 그에게 다시 떠올랐다. 그들은 그를 꼬지의 피아니스트라 불렀다. 그의 음악은 강인한 군인들조차 울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영웅적인 희생 후 사라졌고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늙고 초췌한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일까? 박지훈은 점점 커지는 공포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재형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군중 속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걸었던 불가능하고 굴욕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 단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 남자의 실패를 너무나 확신했고 자신의 우월함에 너무나 자신만만했다. 이제 그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다. 100만 원은 하찮은 금액처럼 느껴졌고 이 웅장한 재능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돈 이상의 문제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아주 장렬하게 틀렸다.
박지훈, 그가 노숙자에게 놀림당한 바보가 되었다. 분노보다 굴욕이 더 뜨겁게 타올랐다. 한병수는 곡을 끝냈다. 마지막 음들은 달빛 속 먼지처럼 공중에 머물다 완전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이 침묵은 지난번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심오했다. 존경과 경외, 그리고 무거운 집단적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참 동안 한병수는 그저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자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 지쳐 축 늘어진 어깨는 사라졌다. 그는 꼿꼿이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 놀라운 변화였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불황자가 아니었다.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군인처럼 보였다.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마주보았다. 그의 맑고 날카로운 눈이 박지훈에게 고정되었다. 저에게 100만 원 빚지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의 쉰 목소리가 아니었다. 주의를 끄는 위험이 가득한 맑고 단호한 바리톤이었다. 박지훈은 당황하고 분노에 차서 지갑을 더듬었다. 그는 두꺼운 1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 무대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돈을 건네고 싶지 않았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 순간을 단순한 거래로 되돌려 그의 지배력을 재확립하고 싶었다. 부자가 거지에게 봉사료를 지불하는 거래로. 자, 여기 있어. 그가 뱉어내며 돈을 한병수에게 내밀었다. 자성금 받고 사라져. 식사값은 벌었으니 쇼는 끝났어. 한병수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박지훈의 내밀어진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저는 자성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건 내기였고 당신이 진 겁니다. 그는 그 말이 공중에 맴돌게 내버려 두었다. 공개적인 질책이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얼룩덜룩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굴욕감을 느낀 그는 돈을 피아노에 반짝이는 표면에 떨어뜨렸다. 지폐들이 검은 칠 위에 흩어지며 신성한 물건에 속된 얼룩을 남겼다. 한병수는 현금을 무시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방 전체를 훑어보며 시선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응시했다. 오늘 밤 몇 분 동안 그가 새로운 힘이 담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는 의문이군요. 그는 질문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 첫 번째 곡, 그 단순한 곡은 그가 말을 이었다. 한 친구가 자신의 딸을 위해 쓴 곡입니다. 그 딸은 그 친구가 평생 보지 못하게 될 소녀였죠. 그 친구는 지구 반대편에 꽁꽁 얼어붙은 참에서 죽기 전날 밤 저에게 그 곡을 흥얼거려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가족을 찾게 되면 이 곡을 연주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 이 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진지한 깨달음의 물결이 군중을 휩쓸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언이었다. 그리고 쇼팽 곡은 한병수는 다시 박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혁명은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곡입니다. 그들의 힘이 당신을 지울 권리를 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명예만은 잃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한 남자의 소리입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 강렬해서 박지훈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달빛은 한병수의 목소리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그 사이의 고요한 순간들을 위한 곡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기억할 때의 순간들을 위한 곡이죠.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얻었지만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거의 없는 평화를 위한 곡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연회장 바닥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남루한 옷에도 불구하고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걸었다. 군중은 그가 왕족인 양기를 열어주었다. 그는 박지훈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당신은 기회에 대해 말했었죠. 한병수가 낮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까지 전달되었다. 당신은 제가 저의 기회를 낭비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제가 어떤 기회를 받았는지 말해 드리겠습니다. 19살 때 저는 적진 200ml를 가로질러 죽어가는 친구를 업고 갈 기회를 받았습니다. 30살 때 저희 부대가 포위당했을 때 제 위치에 공습을 요청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동료들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연회장 전체에 숨막히는 소리가 퍼졌다. 그를 비웃었던 남자는 상속받은 부를 가진 위치에서 그런 말을 했다. 이 남자는 박지훈 같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받고 죽을 기회를 받았다. 저는 포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낼 기회를 받았습니다. 한병수는 목소리를 굳히며 말을 이었다. 그곳에서 저와 다른 병사들을 제정신으로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어둠 속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이야말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청하고 있던 이재형이 마침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전설은 실제였다. 세상에나. 이재형은 감정의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한병수를 보았지만 방 전체를 향해 말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 노인 기업계계로 향했다. 전쟁 중에 이재형이 목소리를 키워 말했다. 전선에서 돌아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 출신의 한 젊은 음악 천재가 전설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음악이 절망에 맞서는 무기라고 했어요. 그가 폭격맞은 교회나 폐허가 된 피아노를 찾아 연주하며 군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상기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병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불신과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지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대 전체를 구하기 위해 자살 임무의 자원에 적의 시선을 끌었던 739고지 전투 후 실종되었고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는 사후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재형은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한병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한병수였습니다. 롯데호텔 서울 연회장 전체에 집단적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이름이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 영웅주의와 희생의 동의어였다. 그들은 노숙자를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던 한 전설 앞에 서 있었다. 한병수는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매우 과장되었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아이러니가 섞여 있었다. 박지훈은 얼어붙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그는 유령, 국가적 영웅, 박물관의 초상화가 걸린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를 실패자, 불황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불렀다. 그의 판단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고 완전해서 그는 바닥이 열리고 그를 통째로 삼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마지막 가장 파괴적인 폭로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한병수는 우연히 이 연회장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늘 밤 이곳에 온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그들이 모두 축하하고 있는 바로 그 행사와 관련이 있었다. 한병수 상병이라는 이름은 깊은 우물에 던져진 돌처럼 충격적인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파문은 즉시 퍼져나갔다. 뒤쪽 테이블에 있던 나이 지긋한 한 여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켰다. 한병수,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랑 같이 복무했었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 얘기를 하셨다고. 다른 남자, 금욕주의자로 알려진 은퇴한 판사는 자신의 전화기를 꺼냈다. 평소에는 흔들림 없던 손가락이 떨리며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화면에는 흑백에 거친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군인의 모습, 짧은 양력, 무공훈장 공식 표창장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 젊은 얼굴에서 그들 앞에 서 있는 나이 들고 초췌한 남자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눈빛은 같았다. 옅고 맑고 오래된 지혜가 담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맞아. 판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정말 그분이야. 웅성거림은 낮고 광적인 대화의 함성으로 변했다. 한병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 역사의 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신화의 일부였다. 그는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방금 인간 쓰레기라고 치부했던 남루한 옷을 입고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방 안의 수치심은 만져질 만큼 물리적인 것이었다. 두껍고 숨막혔으며 값비싼 정장과 실크 드레스에 수의처럼 들러붙었다. 박지훈의 정신은 그 정보를 처리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뇌는 거부와 공포로 혼란스러웠다.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야. 이건 속임수야. 거짓말이라고. 역사책을 읽은 사기꾼일 뿐이야. 한병수 상병은 죽었어. 한병수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박지훈에게 돌렸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대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유령이기를 택했습니다. 유령은 자신이 싸웠던 세상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흘린 피로 얻은 명예가 이기심과 탐욕으로 거래되는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을 훑었고 모든 사람이 그 말의 따가움을 느꼈다. 그들은 오늘 밤 자선 행사에 스스로에게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 수표를 쓰고 자신의 관대함에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들은 이것을 의무, 사회적 행사로 여겼다. 단 한 명도 그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재향군인들은 추상적인 개념, 안전한 거리에서 연민의 대상이 되는 익명의 집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개념은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들 모두를 책임지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졌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고귀한 목적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한병수가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은 새로운 재향군인 지원센터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이곳에 오셨죠.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길을 잃은 남녀를 돕기 위한 곳입니다. 상담, 직업훈련,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봉사했던 나라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의 아이러니가 공중에 맴돌게 내버려 두었다. 아주 가치 있는 목적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너무나 가치 있어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이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기부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밤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연회장, 여러분의 훌륭한 음식, 여러분이 배고픈 늙은 군인을 비웃을 때 마시던 바로 그 샴페인 값까지 지불했죠. 새로운 충격의 물결이 손님들을 휩쓸었다. 그들은 모두 그 신비로운 후원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의 관대함은 몇 달 동안 도시의 자선단체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박지훈은 한병수를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의심을 느꼈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세상을 산산조각 낼 만한 생각이라 말조차 할 수 없었다.
한병수는 박지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전쟁 이후 제 삶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말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온 전우들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새로운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부금을 냈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방은 너무나 완전한 침묵에 빠져서 멀리 주방에서 포크 떨어지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이 비웃고 경멸했던 노숙자, 멸시했던 노병이 바로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였다. 그는 그들의 주인이자 후원자이자 심판자였다. 하지만 저는 제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한병수가 화강감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돈이 제대로 쓰일지 알아야 합니다. 제 동료 제양 군인들을 돕는 책임자들이 그들을 단순한 레터헤드에 올릴 명분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눈은 박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온 겁니다. 저는 기금모금위원회 회장을 만나고 그의 눈을 마주하고 그의 인격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박지훈은 발밑의 바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다리가 떨렸고 그는 곧 쓰러질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명성, 경력, 정체성의 완전한 총체적 말살이었다. 그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단 한 명의 남자에게 저울질되었고 끔찍하게도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박지훈 씨, 한병수가 이제 모든 감정을 거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무미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오늘 밤 당신은 저 같은 위치의 남자가 짐, 실패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믿었던 한 노병에게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죠. 당신은 그의 도움 요청을 당신의 즐거움을 위한 잔인한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박지훈은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어떻게 이렇게 독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병수가 방을 향해 물었다. 공감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공감 능력이 필요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호화롭게 살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남자가 어떻게 희생을 기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판결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박지훈은 끝이었다.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한병수가 절대적인 위험이 담긴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은 위원회 회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제향군인지원센터와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이곳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말의 조용한 단호함은 어떤 폭언보다도 더 파괴적이었다. 박지훈은 잠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 수치심, 불신의 끔찍한 가면이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막힌 듯한 소리만 나왔다. 그는 방 주위를 둘러보며 아군을 단 한 명의 친근한 얼굴이라도 찾았지만 오직 비난과 혐오만 발견했다. 패배한 그는 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출구로 향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부서진 남자였다. 방 뒤쪽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시작되어 천천히 커졌다. 박지훈의 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병수의 판단에 대한 인정이었다. 한병수는 손을 들어 올렸고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군중을 훑어보다가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젊은 아르바이트생 김은지를 찾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손짓으로 다가오라고 했다. 그녀는 주저하며 그에게 걸어갔다. 그녀의 단순한 검은색과 흰색 유니폼은 방 안의 다른 여자들의 반짝이는 드레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초조하고 압도된 표정이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한병수가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은지입니다. 은지양. 한병수가 진정한 미소로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오늘 밤 저는 많은 추악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보았죠. 당신의 눈 속에 친절함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 당신은 저를 도우려 했어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낯선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기꺼이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은지양,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고난으로 지울 수 없는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방의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런 사람이 우리 제양 군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는 다시 김은지를 바라보았다.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뭘 전공하나요? 사회복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노숙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병수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신의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은 모두 제가 내줄 겁니다. 김은지는 숨을 들이마시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한병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졸업하면 새로운 센터의 지역사회 봉사팀 팀장 자리를 맡아주시면 영광일 겁니다. 물론 관심이 있다면 말이죠. 김은지는 감사와 충격의 눈물을 흘렸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음료를 서빙하고 접시를 치우는 일을 기대하며 일하러 왔다. 그러나 단순한 품위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새로 쓰인 채 그곳을 떠나고 있었다. 한병수는 이재형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재형 씨,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만든 사람이고 정직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저를 문제로 보는 대신 인간으로 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양군인 지원센터 위원회에 새로운 회장이 필요합니다. 이재형 씨보다 이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은 감동받으며 앞으로 걸어와 한병수의 손을 잡았다. 한병수 상병님, 제 평생 가장 큰 영광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메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병수는 피아노로 돌아갔다. 그는 박지훈이 흩뿌려 놓은 1만 원권 지폐 뭉치를 주었다. 그는 충격에 울고 있는 김은지에게 돌아가 그 현금 뭉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당신 것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내기에서 이긴 상금이죠. 박지훈 씨는 이 방에 아무도 제 음악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내기했습니다. 당신과 이재형 씨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죠. 당신들은 이곳에서 아직 인간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한 번 더 쥐어주고는 마지막으로 연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들은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멋진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두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오늘 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그들이 입은 옷이나 가진 돈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오늘 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인격 속에 있으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몸을 돌려 웅장한 아치형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공포에 숨어있던 호텔 지배인 최민석이 앞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한병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병수는 멈춰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길고 조용한 순간 동안 지배인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서 최민석은 자신의 비겁함, 부와 권력에 대한 자신의 한심한 복종을 보았고 그는 시들었다. 더듬거리던 그의 모든 사과가 입술 위에서 죽어버렸다. 한병수는 롯데호텔 서울 연회장을 걸어 나왔고 그 뒤에 200명의 변화된 영혼을 남겼다. 그는 그들이 지으려 했던 유령, 보이지 않는 남자로 들어왔다. 그는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진실에 살아있는 기념비이자 전설로서 떠났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수년간 회자되었다. 그것은 지역 전설이 되었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친절한 자들에게는 영감이 되었다. 재향군인 지원센터는 6개월 후에 문을 열었다. 이재형이 회장을 맡았고 열정적인 김은지가 현장에서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것은 도시의 희망의 등불, 부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격이 이끌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연회장에 아름다운 파치올리 피아노는 침묵하는 증인으로 서 있었다. 그것은 시험의 도구, 가르침의 그릇이었다. 그의 건반은 군인의 슬픔, 혁명의 불꽃, 그리고 희망의 부드러운 빛을 전달했다. 결국 음악은 방을 소리로 채우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그것은 방을 진실로 채웠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하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몰입감 있는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